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논증의 두 유형 중에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귀납 논증에서 귀납 추론의 5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물론 연역 논증에도 명제 논리와 정원 논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연역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논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연역 논증이 되기도 하고 귀납 논증이 되기도 합니다. 고전적 정의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라고 했고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논증, 그럴듯하게 확보되는 논증, 지지되는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전적인 논리에서는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혹시는 보편적인 것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귀납 논증에 5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유형은 귀납적 일반화, 사례를 통한 논증이라고 말씀드렸고, 귀납적 유비 그리고 인과 논증이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또 권위에 의한 논증, 기호에 의한 논증은 그 기호를 보셨고요. 이제 그러면 문장들을 가지고, 글들을 가지고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귀납인지 연역인지를 이제 답을 맞춰 주시는 거죠. 답을 써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문제지는 따로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철수는 이 식당의 음식이 고급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음식은 고급이다. 철수가 식당의 음식이 고급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이 식당의 음식은 고급이다. 이게 전제가 결론을 넘어섰을까요? 넘어섰지 않았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연역 내지는 귀납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바닥에 꽃병이 깨져 있고 금고는 열려 있었으며 벽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곳에 강도가 든 것이 분명하다. 바닥에 꽃병이 깨져 있고 금고가 열려 있었으며 벽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래서 강도가 든 것이 확실하다. 이건 전제가 결론을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귀납인지 연역인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결혼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들으면서 자란다. 따라서 미진이의 어린 시절 교육과 훈육의 지향점은 행복한 결혼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도 전제가 결론을 넘어섰는지 서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연습 문제 가보겠습니다. 난로에 아주 가까이 손을 대는 것은 오타이죠. 난로에 아주 가까이 손을 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것은 아주 뜨거우니까. 글자가 아 띄고 주가 돼 있네요. 참 인간이 실수하는 동물이에요. 이걸 몇 번 봤어도 이게 돼 있습니다. 제 오타 죄송합니다. 난로에 아주 가까이 손을 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건 아주 뜨거우니까. 어쨌든 오자 탈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색깔만 봐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제가 결론을 넘어섰는지, 난로에 가까이 손을 대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 난로는 아주 뜨거우니까. 전제를 넘어섰는지 서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들 1000명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80%는 천국이, 40%는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보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더 믿는다. 1000명의 80%가 천국이 있고 40%는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있다는 걸 더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보증하는지 보증하지 않는지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판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것.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잘 되리라고 생각해. 지난번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해서 잘 마무리했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하니 문제가 없어. 이 여섯 번째 글은 연역일까요? 귀납 논증일까요?
판별해 주셔서 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철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면 사실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모르거나. 철수는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은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다. 따라서 철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좀 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내지는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가 귀납인지 연역인지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이 수업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어. 그러니 너는 높은 평점을 받을 거야.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이 전제가 높은 평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보증하는지 안 하는지,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 있는지 넘어서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8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별하는 연습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9번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분배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도 분배가 더 공정해졌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공정해졌다. 정의로운 사회는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는 더 공정했다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배가 더 공정해졌다. 그리고 사회는 공정해졌다. 분배가 더 공정해졌다. 그래서 사회는 공정해졌다.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은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은 사람이 적어도 2명이 있을 것이라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역인지 귀납인지,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역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지합니다. 귀납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고 그럴듯하게 지지합니다. 확실하게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심슨 사건을 보면 개가 마구간에 묶여 있고 누군가 마구간에 들어와 말을 훔쳐갔는데도 그 개가 다락방에 있는 아이들을 깨울 정도로 짖지 않았다. 범인은 그 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이게 연역 논증일까요? 귀납 논증일까요? 우린 총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째 문제입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만일 지구가 돈다면 지구 위의 물건들과 생물들은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며 지구 자체도 견디지 못해 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구 위의 물건들과 생물들은 공중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지구도 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는 돌지 않는다. 지구가 돈다면 물건들이, 생물들이 공중으로 날아갈 것인데, 그리고 지구도 못 견딜 것인데, 물건들도 생물들도 공중으로 날지 않고 지구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는 돌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전제가 결론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1970년대 필리핀 정글에서 발견된 신석기 수준의 문명은 누군가에 의한 조작극일 뿐이다. 인류 문명사를 통해 재래의식이 없는 문명은 하나도 없는데 이 문명 주변에서 재래의식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3단 논법처럼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는 문장도 있습니다. 글도. 이게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는지 서지 않는지를 판별하시는 겁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칸트는 평생에 자기가 살고 있던 퀸스베르크의 10마일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윈도 세계 일주를 하고 온 뒤에는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한다. 마르크스도 몇 번인가 혁명을 선동한 뒤에는 역시 대형 박물관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용한 생활입니다. 생황이 아니고 생활이 위인들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칸트와 다윈과 마르크스의 예를 들어서 조용한 생활이 위인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이 문장이 귀납인지 연역인지를 맞히셔야 되는 거죠.
행복의 정복. 러셀도 있고 칸트도 있는데 우리는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보겠습니다. 행복의 정복. 행복의 정복 보니까 이런 책입니다. 행복의 정복. 같은 책이죠. 네, 같은 책. 이 행복의 정복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우울하시고 힘든 분들은 행복의 정복을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고 성하고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흔히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이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 책을 쓸 쯤이 1920년,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때도 영국에서는 현대사회, 지금도 현대고 그때도 현대죠. 러셀님께서 사실 시대도 현대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현대고요. 근데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게 충족됐는데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면,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하다면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말 뜻을 수긍할 것이다. 일용할 양식과 몸을 누릴 곳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 직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육체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도 유지하고 재력도 있고 체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해지냐면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잘못된 견해인 거죠. 그리고 잘못된 윤리,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윤리관,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열정과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잘못된 윤리, 생활 습관이 자연스러운 열정과 욕구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불행은 개인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요?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바꿀 수 있고 잘못된 윤리관도 생활 습관도 누가 바꿀 수 있냐면 타인이 바꿔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바꾼다는 거죠. 특별히 논리학 우리 이렇게 비판적 사고, 그 논리적 사고의 길을 배우면요,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에서 올바른 세계관으로 좀 교정 내지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관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낳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꿉니다. 그 습관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러셀은 불행은 개인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행복을 만든다고 조언해 줍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근거를 드냐면 이 옛날 사람들의 밑줄을 꺼놨는데 이 옛날 사람들 누굴까요 과연? 러셀이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은 중용을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겼다. 중용이라고 말하면 공자님도 생각나겠고 아리스토텔레스님도 생각납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중국의 현자였을까요? 서양의 현자였을까요? 당연히 서양의 현자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중용을 중요한 덕목을 하나 여겼다. 훌륭한 인생이라면 중용은 훌륭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밸런스, 새로운 이 균형을 잡힌 삶, 조화로운 삶. 훌륭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활동 간의 균형, 뉴밸런스죠,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 가지 활동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등등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균형을 한다는 거죠. 게임도 하고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인생이라면요. 그러면서 말하죠. 지나친 탐닉, 한 가지에 치우치는 욕구는 건강을 해치고 또 순간의 즐거움, 쾌락, 찰나의 쾌락을 즐기는 대가로 오랜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행을 겪은 분들이 사회 면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열정이 불행의 원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답니다. 그것들이 뭔지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체력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걸 계속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일단 건강이 있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생계 유지에 충분한 소득. 직장도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체력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겠죠. 저는 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재력입니다. 생계를
생계 유지에 충분한 소득을 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이겁니다. 처자식에 대한 의무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외에도 더 필요하겠지만 러셀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불행의 원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이걸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을 해치는 일이나 자기의 능력을 무능력으로 만들거나 돈이 없거나 그리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거나 이런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쓰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러셀의 행복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으로, 여기 러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중용에 대한 원칙은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들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현대 버전으로 행복의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니코마코스 율리아를 현대 버전으로 만든 러셀님,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에 대해 이야기하죠. 좀 뒤에 연수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고 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행복의 정복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연역 논증과 균형 논증을 구별하는 연수 문제 15번째에 이르렀습니다. 피사의 사탑 앞에 갈릴레오가 여기서 물체 낙하 실험을 했다는 표지판이 서 있다. 갈릴레오가 실제로 여기에서 물체 낙하를 실험했을 것이다. 이건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이 갈릴레오 님도 1000년, 만년까지 내다본다는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죠. 그 훌륭한 분들은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선견지명, 곧 앞을 내다본다는 거죠. 러셀님도 그렇고 갈릴레오님도 그렇고. 이건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자, 1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째 문제. 로마가 영국을 정복했을 때 석탄이 사용되었다. 석탄은 오염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석탄을 사용하는 큰 도시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로마가 영국을 정복했을 때 석탄이 사용되었다. 석탄은 오염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석탄을 사용하는 큰 도시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귀납 논증일까요? 연역 논증일까요?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총 20문제를 저희들이 풀어봅니다. 연역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높으며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높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지리산보다 높다. 전형적인 3단 논법이죠. 대부분 3단 논법은 연역 논증에 속합니다. 귀납 논증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넘어섭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18번째 문제. 호랑이는 한 인간을 먹을 자연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 인간을 먹을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인간도 먹을 수 있다. 자연권이 있답니다. 이 글은 연역 논증일까요? 귀납 논증일까요? 19번째 문제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정신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을 바라게 되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이러한 인과 계열은 무한하다. 인과에 의한 논증인가요? 인과 계열은 무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니죠. 글이죠. 글을 인용한 겁니다. 영혼 안에는 감정, 능력, 성품이라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덕은 아레테, 훌륭함입니다. 덕, 뛰어남, 훌륭함, 엑셀런트죠. 덕은 그중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덕이 감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덕이 품성 상태라는 거죠. 습관 있는 상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러셀님께서 행복의 정복에다가 중용, 이 행복을 만든다, 훌륭한 성품을 만든다 했는데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2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러셀님한테는 23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님.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토님이죠. 플라토님의 스승은 소크라테스님이고 니코마코스 율리아에 써놨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감정을 느꼈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 손발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할 줄 알고 나도 손발이 있고 말할 줄 안다 해서 능력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번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성품을 훌륭한 상태로 바꿔놓는 거죠. 근데 그 성품을 바꿀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균형을 잡으면서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있었던 덕을 러셀님께서는 생활 습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룰 수 있다. 불행해지는 것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한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이 피해망상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미 균형을 넘어서 버린 거죠. 중요한 가치들을 상실하기는 쉽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건 쉽다고요. 선을 넘어서지 않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훌륭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버리기는 쉽지만 얻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파괴되기 쉽고 망가지기 쉽다. 반대로 만들어지기는 무척 어렵다. 망가지기 쉽다 해놨고요.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말은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인간은 파괴되기 쉽고 망가지기 쉽다.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려면 러셀님도 똑같이 말했죠.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중용, 이 가운데에 있는 중용입니다. 지나친 것, 선을 넘은 건 부족한 상태에서 선을 넘은 것은 용기 있는 상태는 중용입니다. 훌륭한 상태인 거죠. 근데 훌륭한 상태에서 조금 용기가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용기가 너무 지나친 건 만용, 그리고 무모한 상태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은 훌륭한 상태로 보일까요? 만용을 부리는 상태로 보일까요? 당연히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만용을 부리는 걸 보입니다. 만용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을 보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을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비겁한 사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을 지킨다는 거, 용기 있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만용을 부리는 사람, 과도함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부족함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용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과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을 지킨다는 거, 중용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과 균형을 잃은 사람과 균형을 지나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망가진 상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나친 상태,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런 상태가 이르겠죠. 뭐 지나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많이 한다거나 뭐 등등등 각자가 자기를 지나치게 하는 상태가 되지 않아야겠죠. 탁월한 상태,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나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가 없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어고 알렉산더는 영어입니다. 대왕이죠. 땅을 굉장히 많이 정복했고 아쉽게 33살에 예수님처럼 단명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숭배했고 아버지 못지않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사랑했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뭘 줬냐면 생명을 줬죠. 가족 같은 생명을.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걸 줬냐면 훌륭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숭배했고 아버지 못지않게 사랑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을 선택한 거죠. 여러 스승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말고 가족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요. 훌륭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에 적합한 사람에게 알맞을 정도로 현명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인생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용의 삶 그리고 러셀님께서 가르쳐주셨지 않습니까 방금.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잘못된 윤리, 좋지 못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니까 이런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행복은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윤리관, 올바른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품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용을. 그러나 자금 습관은요.
이 작은 습관이 사실은 생각의 습관이든 몸이든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좋은 세계관, 그리고 좋은 윤리관,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다고 싶었는데 그게 반드시 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은 용기. 다른 말로 하면, 동양말로 하면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인 거죠. 생각과 행동을 합일시키는 겁니다.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박노해.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기서 주어를 다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희망찬 사람, 희망찬 광일이는 그 자신이, 광일이가 희망이다. 길을 찾는 광일이는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각자 넣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희망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